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근데 김문수는 처음부터 한덕수랑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아무튼 이 조이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2014년 3월 4일에 박근혜가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2015년 1월에 그 유명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선동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유죄 성공. 그래서 1+1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체가 됐죠. 그치. 참 일관성이 있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떨어지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덕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이것도 이재명을 따라했는데,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수다가 야심차게 만든 새 코너, 방구석 룸팬들의 주간 내피셜입니다. 저는 호스트 고피디고요.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닥터 한입니다. 주간 내피셜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거 둘이서 그냥 이슈별로 떠드는 거, 그게 목적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조이대 파기환송. 파기환송. 사실 저는 이게 이분이 김문수가 나와서 판사석에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비슷한 그러세요? 영상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문기 등과 함께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문기 등과 함께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똑같죠. 진짜 어떻게 이럴 잘했나? 수가 있지? 이게 그 유명한 그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 사건. 근데 나는 이 판사의 판결을 보고 4월 30일 날 판결을 했나요? 이 사람의 조이대 대법관의 목소리가 생긴 게, 와, 김문수하고 그렇게 판박이더라고. 아무튼 이 조이대 대법관이 일단 파기환송을 했는데 전문가의 예상들이 다 빗나갔습니다. 뭐 학자들도 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 사실 이렇게 파기환송은 이유를 다 적시를 해야 된대요. 그쵸. 코멘트를 다 달아내야 된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 3일입니다. 자, 3일에 일단 자료들을 다 읽어야 되는데, 하루 전날에 자료가 왔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신문을 하는데 산술적으로 7만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기록이, 그거를 대법관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이면 12부를 복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하는 보내주고, 것도 힘들겠다. 근데 그 12명이 그 7만 부를 싹 다 읽어야지 1심을 할 수가 있다. 그 산술적인 시간이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그게 이건데, 어제 판결로 사법부도 썩었구나,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국민적인 아마 요구로 분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월 22일 날 그날 1차 심리했죠. 하루 만에 기록 7만 권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 날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면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봐? 저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더라고 하는 양반들이 얼마나 썩은 건지 여기에 진짜 다 보여주는 거야, 이 추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하루 만에 7만 페이지를 보고 신문을 하고, 그 다음 2차 심리도 3일 됐다, 이거 만에,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안 봤다는 거야. 절차를 자기네는 따랐다. 지금 우리가 사실 문맹인도 아니고 사실 바보들도 아니고 이걸 누가 이렇게 신뢰를 하겠냐라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얘네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잖아. 서울대 법대. 맞아, 서울대 법대. 그래서 뭐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쨌든 첫 심리에 뭐 7만 페이지를 하루 만에 복사하고 다 보기 힘드니까, 나중에 이 법원 관련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문서로 봤다. 그럼 전자문서로 보면 좀 더 빨리 보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은 전자문서 보기 더 힘들어. 아니, 그치, 나이도 많고. 나도 힘들어. 전자책으로 보는 건. 더 힘들지. 저거는 7만 페이지 볼 수가 없어. 아니,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얘기를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 뻔뻔하다는 겁니다. 뻔뻔하다는 거. 뻔뻔
시원함을 떠나서 사실 저거는 자기 얼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침팬된 행동을 하는 거야, 저건. 그래서 이제 뭐 주옥 같은 말들을 아까 처음에 그 정청래가 많이 합니다. 그래 지금 보면 MBC에서 나온 정청래 짤들이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면 그쵸, 되게 재밌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파기완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재명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조이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2014년 3월 4일에 박근혜가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2015년 1월에 그 유명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선동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죄 선고. 예, 그래서 1+1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체가 됐죠. 그치. 그리고 2015년 같은 해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받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명숙이 이제 나락을 갔습니다. 인생이 나락갔어요. 그때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게 무죄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황들이 되게 많고 증거들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줍니다. 받았는데 무죄를 줍니다. 참 일관성이 있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판결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보수인가? 이 사람이 박근혜가 임명을 했는데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판까지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재판까지 아예 갔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한데 그냥 파기환송까지만 했다. 이런 양반들은 어떠한 구조로 자기 삶의 가치 척도를 만들어가는 걸까? 나는 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전직 판사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갈한 전직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특권층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물정은 모르고 어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을 거다라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보는 거지.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으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이런 구조의 행태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어. 답답하다, 답답해. 네, 자, 그래? 그리고 이 사건과 가장 관계가 깊은 여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 그치. 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덕수. 아유, 큰일 하셨죠. 이번 주에 진짜 큰일 많이 하셨지. 지금 김문수, 한동훈이 사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입니다. 내일인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 내일 발표한다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근데 김문수는 처음부터 한덕수랑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한동훈은 그 말도 안 된다. 우리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하다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 그 정몽준 걔하고도 했을 때도 같이 하다가 당에서 먼저 딜을 한 게 아니라 그 후보자 2명이서 서로 합의 맞아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자 한 건데, 이 국민의당 후보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힘들게 이렇게 올라온 사람은 진짜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벌써 한덕수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돼버린 거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김문수라든지 한덕수가 윤석열이 뒤에서 조절하고 있다. 그런 썰이 있고,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 안에서의 어떤 세력들은 다 규합할 수 있는데 중도 세력은 끌어안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KBS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70%가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
라고 그치. 답변을 했어. 그리고 아직 국힘당 당원도 아니고. 근데 지금 유력한 국힘당 최종 후보가 김문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부 어떤 그런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가 한동훈을 제쳤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 안에서. 근데 김문수는 한덕수랑 단일화 하겠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김문수는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자기 역할인 거지.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덕수가 이긴다. 그래서 오늘 이 한덕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어제 그러니까 5월 1일자로 대통령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 어제 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사표를 쓰고 국민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얘는 지가 마이웨이로 일단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의 첫 번째는 나경원이었고 나경원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떨어지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덕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이것도 이재명을 따라 했는데 내가 이재명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은 처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제 묘소를 참배하러 갔었잖아. 근데 이 자식은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5.18 그거 갔다가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야 꺼져라 네가 어딘데 여기에 왔냐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전주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구차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권력욕이 있거나 자기 앞가름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뭐 제 썰인데 나이가 들면 사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총기가 흐려지지 않나? 판단이 좀 흐려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근데 되게 전략적이고 그동안은 뭐 청문회 나오고 뭐 거기 어디 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추악한 늙은이의 말 그대로 진짜 저급한 욕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통령 그러니까 대행이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이 두 가지인데 트럼프하고 딜을 한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딜은 안 알려졌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얘는 얘기할 생각도 없었고 딜을 했다는 자체도 얘기하지 않았어.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영국 파이낸셜에서 기사가 뜬 거예요. 이 미국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국은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관세 전쟁이든 뭐든 우리는 미국 편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부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왜 하필이면 미국 정부한테 지가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그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신력을 얻게 되는데 얘는 그냥 대행일 뿐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가서 지 혼자 떠드는 거잖아. 협의를 한 거잖아. 마치 대한민국 대표인 듯이. 이게 이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들키노니까 부끄러운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표를 쓰고 나온 거예요. 왜 언제 사표를 쓰냐면 이재명 선거 딱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에 바로 그리고 뉴스가 났어. 1시간 뒤에 뉴스가 났어. 그러니까 얘가 보고 있다가 바로 사표를 쓴 거야. 누구한테 사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했겠지. 셀프 수리했겠지.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그것도 더 웃긴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국힘당 소속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아마 창당도 못할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국힘당에 들어갈 생각. 그러니까 이게 얘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김문수하고 무조건 딜을 할 겁니다. 김문수가 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대선 비용이 일단 대선을 치르려면 후보 등록할 때 대선 후보 등록할 때 3억 들어가요. 일단 3억을 내야 돼요. 나라에. 근데 3억을 돌려주는 기준이 15%거든. 15%예요. 그리고 3년 전에 대선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보니까 국힘당이 508억을 썼고 민주당이 507억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맥시멈이 509억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88억이 이제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588억까지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 588억을 다 보전을 해줘요. 얘는 절대 그 돈이 없어.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지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갈 생각이었으면 이 508억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의당하고 딜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 단일화를 하면 끝까지 갈 거고 단일화를 안 되면 중간에 절대 포기 선언을 할 겁니다. 반드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꿀지 아니야. 딱 봐도.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난리 가장 났지. 핫했던 SKT의 오늘도 보니까 속 디비져지더라고. 보니까 기사 보니까. 내가 오늘 유심 보호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일단은 안 돼요. 기계가 받아가지고 되게 막 기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손님이 고객이 너무 전화가 많이 이러는데 웃긴 건 뭐냐면 한 5분 10분 정도 계속 그냥 우리가 전화 받을 때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끝까지 가다가 이제 시간 되거나 아니면 타임이 되면 내한테 그치. 이제 전화를 받아주잖아. 네? 근데 SK텔레콤은 그냥 끊어버려요. 5분 뒤에까지 전화가 안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끊깁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AI가 아마 대체해서 아마 AI지. 그렇지. 네, 맞아요. AI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안 났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 10번 이상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나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로밍도 주문이 안 되어 있는데 해외 로밍 때문에 지금 바로 서비스. 유심 서비스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제 티월드 들어가고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AI로 대화를 해보니 나는 저 해외 로밍 서비스가 안 되어 있대. 그래서 내가 유심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해외 로밍 서비스 때문에 유심 가입이 안 돼. 이게 무한 루프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담사하고 전화를 받으려고 1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10번이 전화가 끊겼어요. 음악 나오고 돌아가다가 5분 뒤에 끊깁니다. 지금 끊깁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고 탁 끊어버리더라. 다시 전화를 해야 돼. 그럼 다시 전화를 하면 바로 받느냐? 회선이 많아서 지금은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계속 그게 무한 루프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국회 청문회 때 과방위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님, 유영상 대표님, 본인은 유심 바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럼 최태원은 바꿨냐? 물어보는 장면인데 없겠지. 사실 이번에 8만 명 정도가 SK텔레콤에서 KT나 LG로 갈아탔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원래는 위약금 납부를 해야 되잖아. 위약금 나오지. 그런데 이거는 진짜 SK텔레콤의 잘못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치. 유심도 바로 안 바꿔주잖아. 그러니까 맞아. 500만 개밖에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옮겨가는데, 그럼 옮겨가려면 위약금을 내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동영상 하나 볼게요.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 번호 이동하고 싶은데 SKT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게 명백하다고 정통부 차관도 답을 하고 SKT 대표도 답을 하고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회사 귀책 사유 딱 떨어지는데 이거 왜 답 안 하십니까?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SKT 신뢰가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SK텔레콤 이용 약관대로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엉뚱한 궤변 만들어서 또 국민을 속일 겁니까? 유영상 대표 답하세요. 답하세요? 예, 약관과 내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내부 종합적 말씀드렸습니다. 검토가 뭡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용 약관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돼야죠? 지금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죠? 사실입니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마치 AI가 얘기하듯이 얘는 교육을 받고 왔나 봐. 진짜 사람을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지 사장인 거지. 지가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관에 있는 건 니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통보해 주는 그러니까 건데. 그 얘기를 하잖아. 약관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위약금 면제해 줄 거예요. 거기서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대답을 왜 안 하냐 하니까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 안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나는 모르겠다. 내한테 질문해 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사실 기업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행한 행태의 전형적인 수법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저게. 생양아치죠. 지금 보세요. 이 애가 지금 머리 모양 보세요. 이게 대표이사인데 출근할 때 이런 머리로 출근을 할까? 포마드 다 발라가고 깔끔하게 출근하겠죠. 깔끔하게 가지. 되게 뭔가 부시시하게 온 게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밑을 쳐다보고 있잖아. 시선을 회피하는 거지. 사실 그 의원이 이게 최민희 의원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양반처럼 양반이죠, 이렇게 양반. 저 사람. 욕 안 하고 되게 그럼.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의원들은 진짜 막 욕 같은 거를 못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지가 책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8만 명이 넘어갔는데, 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 하면 더 많이 넘어갈 것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을 지가 어떻게 책임져? 가뜩이나 지금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심히 이렇게 또 정보가 팔린 거는 대표가 책임이잖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 하라고 맞아! 월급 그렇게 많이 주는 거고 책임져라.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저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최태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네 잘못이니까 그치.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이슈들 다 네가 덤탱이 쓰고 욕바지 다 하고 그렇게 나가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 다 그랬지 사실. 음. 그래 왔었고. 근데 그래서- 전형적인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19세기 사고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으니 이거는 뭐 나라가 그래서 아마 내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미 죽을 때까지 쓸 돈은 다 벌어놨을 것이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내가 사실- 이걸 가져왔냐면 음. 사실 나는 백종원 팬도 아니고 백종원 좋아하지도 않고 백종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단한 사람인 건 맞잖아. 사실 실패를 많이 했고 실패해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실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초심에 관련된 부분은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렇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그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뭐냐면 한때는 백종원이 대단하다고 아유, 사업가가 그럼. 요래까지는 그때는 무슨 일을 해도 뭘 해도 백종원은 괜찮아 였어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거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최근에 나의 가장 화두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얘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법을 어긴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 유튜브 2개 찍고 강원도에 어디 아마 어떤 지자체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2개에 1억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사실 과연 이게 과한 금액이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고 촬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영상 2개. 출연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백종원은요 구독자 수가 650만 명이에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3일 만에 100만 명이 넘어갔던 화제의 유튜버이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영상을 올리면 보통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출연자의 네임밸류도 되게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유튜브의 핵심은 뷰수입니다. 뷰수. 얼마나 많이 보냐. 거기에 따라서 광고의 어떤 영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영상 전문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2개 5억이라는 금액은 협의만 했다면 그 지자체하고 적당한 협의만 했다면 무조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자기들이 비싸다고 했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오버할 정도의 어떤 욕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제 고PD처럼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땐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지. 뭐 시간당 예전에 뭐 백종원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지금은 뭐 많이 활동하지 않는 뭐 개그맨의 강연료 갖고 뭐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고 저 누구 사실 그거죠? 김재동 씨 뭐 강연료 갖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근데 6천만 원. 사실 그게 저도 뭐 명사분들을 섭외하고 뭐 이런 어떤 적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는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기사로 어떻게 보게 되면 매장시키는 그런 받는 거지. 거죠, 뭐 사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불났을 때도 이 사람이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는데 그것조차도 욕하더라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해결해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타락하고 뭐 퇴색되고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뷰스와 사실 다 연결이 좀 되는 거고 그러니 좀 안타까운 일이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결국 모든 깔때기처럼 이슈는 아직까지 윤석열과 와이프입니다. 진짜 오늘 보니까 뭐 일단 뭐 입건이 되고 뭐 했었던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야 이제 칼을 메스를 갖다 대기 진짜. 한 거지. 또 이제 그래서 이게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되게 신경이 쓰였던 거는 형님 이제 알다시피 이제 형님이나 내나 우리 세대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노인 요양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도 엄마 아빠 봐주지 못했거든. 그 노인 요양병원이 그치. 서로 편하고 그런데 노인 요양병원도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아픈 데가 그렇게 많이 없으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노인이 자기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녀들하고 놀면 몸이 되게 더 아파지니까 자기 또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나이를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의사 표현조차도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란 3개로 16명을 먹이면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극악한 되는 일들이거든. 그리고 이게 뿐만이 아니라 썩은 음식까지 제공을 했다잖아. 이거 이거는 얼마나 걸리면 남기겠다고. 아니, 야, 그렇게 이게 좀 악랄한 거지, 악랄한 거 사실. 근데 이게 심지어는 이 요양병원이 되게 비싸고 고급 요양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 거기서 요양병원이 되게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김건희 오빠가 되게 돈 뭐 예를 들어서 안 아끼고 뭐 그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랬다 이러면 오히려 미담이 될 수도 있는데 야 하필이면 더 또 나쁜 거지, 이런 사실. 기사가 또 이 시대에 나오냐 그런 생각을 예. 갖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가 없어진 이유? 원래 봄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를 한반도로 날려야 하는 중국. 작년부터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 고기압이 형성됨. 이렇게 동해 쪽에 형성된 고기압이 바람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고 중국에는 미세먼지가 갇히고 있음. 미세먼지 지도를 보면 중국에 미세먼지가 고이면서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 중. 가끔 날이 풀리면 중국 공기가 넘어와 한반도는 150 이상, 중국 산동지방은 250까지 올라갔는데 한반도에 깨끗한 바람이 불어 우리는 정상화시키고 중국 고원 근처 지역은 지옥이 돼가는 중. 한반도는 더 더워지겠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괜찮다는 평가. 야 그럼 이제 고등어 먹어도 되는 거냐? 지구야 힘내자. 사실은 이것도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여기다가 중국 정부도 사실은 이 어떤 미세먼지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싫지. 배출 맞아요. 기준을 되게 엄격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국도 되게 공기가 맑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주간 내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